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의 이시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건강강좌를 하기로 했는데요. 건강강좌의 주제는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난치병입니다. 모야모야병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겠지만 사실은 완치가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처를 하면은 건강한 모야모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야모야병으로 살아가려면은 결국은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언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까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야모야병이 뭔지를 알기 전에 일단 정상 혈관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총 4개의 혈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2개, 그리고 뒤통수에 2개. 앞에 2개는 우리 양쪽 목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이런 경동맥이 올라감으로 해서 턱관절 뒤쪽으로 해서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갈라집니다. 내경동맥의 우리 머리 안으로 가는 뇌의 3분의 2 이상의 피를 공급해주는 동맥이고요. 외경동맥은 두피나 안면부로 피를 공급해주는 동맥입니다. 이 내경동맥에서 또 혈관이 올라가다가 한 번 더 갈라집니다. 바깥쪽으로 중간내동맥, 그리고 이 가운데 쪽으로 전내동맥이라는 혈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혈관이 이 경동맥이 양쪽에 대칭으로 있고 또 우리 뒤통수 쪽에도 피를 공급해주는 추골동맥이라는 게 이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추골동맥은 양쪽으로 올라가다가 가운데에서 합쳐지게 되는데 이 4가지의 혈관에 의해서 우리 뇌는 피를 공급받게 됩니다. 모야모야병이라는 거는 이 내경동맥이 중간내동맥과 전내동맥으로 갈라지는 이 삼거리에 주로 발생하는 병이고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혈관 조영술 했을 때의 그 뇌혈관 사진인데요. 자, 아까 경동맥에서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내경동맥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내경동맥이 이제 머리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중간 내동맥과 이 전내동맥으로 갈라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 삼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야모야병이라는 거는 이 삼거리에 있는 혈관들이 가늘어지면서 그 가늘어지면서 부족해진 그 혈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해 주려고 비정상적인 이런 연기 같은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일본말로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면은 저는 모야모야의 몇 단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모야모야의 단계가 의미하는 거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그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A는 뭐 거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됐는데 조금씩 혈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삼거리의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혈류가 부족해지니까 머리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혈류를 보충해 주려고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야모야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삼거리 쪽 혈관들은 다 막히게 되고 비정상적인 모야모야 혈관만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고 그 비정상적인 모야모야 혈관이 증식하면서 이렇게 연기처럼 보이고 그리고 추후에는 뇌 바깥쪽에서 우리 피부로 공급을 해주는 아까 외경동맥이라는 동맥에서 혈관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1단계는 혈관이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단계, 2단계는 혈관이 가늘어지면서 모야모야 혈관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 3단계는 혈관의 가늘어짐과 막힘이 좀 더 진행을 하게 되고 모야모야 혈관도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4단계는 역시 그게 더 진행을 하면서 외경동맥에서 혈관이 자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4단계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통수에 있는 혈관도 악화되는 단계도 4단계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 모야모야 혈관들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5단계, 6단계로 갈수록 모야모야 혈관들은 오히려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그 삼거리의 혈관도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경동맥 쪽에서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뒤통수 쪽 혈관에서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고 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뇌 혈류가 부족해지는데, 뇌 혈류가 부족해져서 뇌 세포가 손상되는 걸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적으로 뇌경색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온 사람의 뇌인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죠, 뇌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다발적인 뇌경색으로 이렇게 뇌가 하얗게 된 거를 우리가 뇌경색이라 하고, 또 모야모야 혈관은 굉장히 약합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생긴 혈관들이기 때문에 혈압에 따라서 또 잘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CT인데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뇌출혈이고 전형적인 모야모야 뇌출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야모야병은 결국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병이고, 저희처럼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가지를 예방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 환자분들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뇌경색과 뇌출혈 외에도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야모야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인 모야모야병과 소아 모야모야병. 그리고 성인 모야모야병도 그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허혈성 모야모야병과,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는 출혈성 모야모야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분류를 하는 이유는 각각의 그 분류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과 치료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성인 모야모야병으로 들어오면은, 성인 모야모야병은 주로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두통입니다.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의식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거나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경련을 하면서 발견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뇌출혈이 있는 경우가 거의 70% 가까이 있고, 뇌경색이 있는 경우, 뇌경색이나 아니면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이런 허혈성의 병변이 있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즉 성인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의 비중이 많고, 이런 허혈성 뇌경색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이런 허혈성 모야모야 비중은 한 30%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성인과의 그 증상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주로 소아 그 환아들은 한쪽의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또는 이제 밥을 먹다가 울다가, 뜨거운 걸 먹다가, 아니면 리코더를 불다가 엄마한테 혼나서 울다가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지는 증상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원하는 경우가 56%가 되고, 그 이외에 이런 허혈 발작이 심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미 뇌경색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을 잘 호소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두통을 심하게 호소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모야모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과는 다르게 뇌출혈로 발견되는 경우는 한 3%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인과 소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성인 모야모야병과 소아 모야모야병, 또는 성인 중에서도 허혈성 모야모야병과 출혈성 모야모야병, 이 각각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실제로 수술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좀 이런 것들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잠깐 고개를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모야모야병의 치료는 결국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접 문합술과 간접 문합술이라는 게 있고, 보통 직접 문합술을 하게 되면은 간접 문합술이라는 거를 같이 하게 돼서 우리가 직간접 문합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문합술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환자들은 저희가 간접 문합술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각각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직간접 문합술을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두피로 피를 공급해주는 이
표재성 축두동맥이 있는데 이거를 포함한 그 피부 절개를 하게 됩니다. 피부를 젖혀서 피부 아래에서 이렇게 표재성 축두동맥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표재성 축두동맥을 머리 안에 연결시켜 줌으로 해서 피부로 가는 혈액을 뇌로 보내주는 수술이 바로 이 직관절 문합술입니다. 이렇게 피부 아래에서 동맥을 채취를 하고 간접 문합술을 위해서 모상건막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절개를 하고 뼈를 열게 됩니다. 뼈를 열고 나서 뇌막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뇌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껍질 같은 게 뇌막이고요. 제가 이제 연결을 해줄 뇌 혈관을 분리를 하고 아까 두피에서 뗀 표재성 축두동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재성 축두동맥을 뇌 안에 있는 뇌혈관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뇌혈관의 혈류를 차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뇌혈관에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 위에다가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은 한 1.5mm 정도, 1.5mm에서 1mm 굉장히 가늘죠.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이 부위에다가 아까 두피에서 뗀 표재성 축두동맥을 실로 한 땀 한 땀 현미경을 보면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실은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늘죠. 한쪽을 연결을 해주고 또 혈관을 젖혀서 반대쪽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껏 현미경을 보면서 미세 혈관 접합술을 시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접합술이 끝나면은 차단했던 혈류를 개통을 하게 되고 두피로 가던 혈류가 머리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관의 맥박이 느껴지시죠? 뇌 안으로 피가 잘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날 때 즈음에는 원래 이 부위는 이렇게 하얗게 된 뇌막으로 덮여있던 부위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뇌막은 안쪽으로 접어서 뇌 위로 얹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뇌막에서도 뇌 안으로 혈류가 자라 들어가게 되고, 기존의 뇌막으로 닫혀있던 이 부위는 제가 아까 피부에서 모상건막이라는 조직을 채취한다 그랬잖아요. 이 모상건막이라는 조직은 우리 두피 안에 있는 혈류가 굉장히 많은 조직입니다. 그 모상건막이라는 조직으로 뇌 위를 덮어주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뇌 안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혈관과 혈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거, 이거를 직접 문합술이라고 그러고, 이 모상건막을 이용해서 뇌를 덮어주고 기존에 있던 뇌막을 뇌 위에 접어서 얹어줘서 여기서 또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간접 문합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은 이렇게 직접 문합술과 간접 문합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접 문합술만 시행하는 경우인데요. 간접 문합술만 시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주로 소아 환자들은 우리가 간접 문합술을 시행하게 되고, 또 성인 환자들 중에서도 그 연결해줄 혈관들이 잘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접 문합술만 시행하게 됩니다. 간접 문합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 문합술의 피부 절개는 이처럼 표재성 축두 동맥을 따라서 피부 절개를 이렇게 일자로 한 다음에 양옆으로 연장을 시켜서 알파벳 T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알파벳 S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알파벳 T자 모양의 피부 절개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피부를 표재성 축두 동맥을 따라서 절개를 한 다음에 피부 아래에서 표재성 축두 동맥을 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부 아래에 있는 이 모상건막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상건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상건막을 뇌 위에다가 얹어주고 이식시켜주는 게 간접 문합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상건막을 두피 아래 그리고 근육 위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지금 과정이고요. 자, 잘 분리가 됐죠? 모상건막이 분리가 되면은 이제는 뼈를 열어야 됩니다. 개두술을 하기 위해서 근육을 추가적으로 절개를 하고, 근육을 젖히면은 이제 이 두개골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두개골이 노출이 되면은 최대한 넓은 범위에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두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 드릴을 이용해서 뼈를 열게 되고요. 구멍을 하나씩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을 연결하는 식으로 개두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아래 구멍을 연결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드릴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뼈를 열었습니다. 뼈를 열면은 뇌막이 나옵니다. 이 뇌막을 열어야지 이제 뇌가 나오고, 자, 이게 뇌막을 연 상태입니다. 뇌막을 여니까 이렇게 뇌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간접 혈관 문합술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뇌 안으로 혈관이 좀 잘 자라 들어갈 수 있도록 뇌를 싸고 있는 또 막을 추가적으로 열고, 뇌막은 이렇게 뇌 위로 이렇게 접어주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직간접 문합술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뇌막 아래서도 이쪽 범위 안으로 또 뇌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뇌막을 이렇게 다 접어서 넣어준 다음에는 아까 제가 채취한 모상 건막을 뇌 위에다가 얹어주게 됩니다. 또는 이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실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매줘서 이 뇌막을 뇌 위에다가 이식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결국은 다 해주면은 이제 이런 상태의 모양이 됩니다. 이게 뇌막이고, 뇌막은 뇌 위로 접어 넣어줬고, 모상건막을 이용해서 기존에 뇌막이 있던 부위를 이렇게 닫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모상건막과 접어 넣어준 뇌막에서 뇌 안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뼈를 티타늄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뼈를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뼈가 고정되면은 근육을 이렇게 닫고 또 피부를 예쁘게 닫아주면은 수술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은 왜 해주고 언제 해주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성인 모야모야병에서 허혈성 모야모야병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혈성 모야모야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뇌경색으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일괄성 허혈 발작, 그러니까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언어장애가 생기는 이런 증상으로 발견된 환자들을 우리가 허혈성 모야모야병이라 그러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허혈성 모야모야병인데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은 1년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13%, 10년 안에는 2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은 1년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0.2%로 확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과 10년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2.7%, 3.9%로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언제 수술을 해주게 되느냐 하면은, 모야모야병은 증상이 없고 혈류가 괜찮은 사람들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따라서 증상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증상은 힘 빠짐 또는 언어장애, 시야장애의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뇌경색의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들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있다가 수술을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상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에 힘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왼쪽을 관장하는 뇌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뇌의 혈류가 감소한 거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진단 기법인데요. 뇌혈류 CT입니다. 이 뇌혈류 CT를 이용하면은 정상 혈류보다 4초, 6초, 8초, 10초 정도의 혈류가 느려진 부분을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뇌에 이렇게 심하게 혈류가 저하된 환자인데, 이렇게 혈류 저하가 관찰된 환자들이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혈류 저하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수술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같은 환자인데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혈류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출혈성 모야모야병입니다. 뇌출혈로 모야모야가 진단된 환자분들인데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은 1년에 재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3.2%, 그리고 5년, 10년 안에 재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23%, 34%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은 연간 재출혈 발생률이 3.2%입니다. 사실 이 출혈성 모야모야는
수술을 언제 받을지, 어떤 사람들이 받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수술의 적응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을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은 출혈이 발생한 뇌는 우리가 검사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출혈의 원인이 되는 혈관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의 원인으로 의심이 되는 혈관이 있으면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런 혈관들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은 보통 출혈 발생한 다음에 바로 하지 않고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지났다가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통 출혈이 발생한 뇌는 수술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로 인해서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자체도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환자분들에게만 수술을 권하고, 만약에 환자분이 장애가 심하게 있으면 일단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쪽 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보통 이제 뇌출혈로 환자분들이 와서 뇌출혈이 있었던 뇌를 수술을 해주면은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됐을 때 반대쪽이 또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쪽 뇌를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국내와 일본에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반대쪽 뇌에 뇌출혈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혈관이 관찰이 되면은 예방적으로, 그런 환자들만 한해서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술의 위험성은 얼마나 되느냐? 수술의 위험성은 2에서 6%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2% 이상 수술하고 나서 잘못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어떤 합병증이 가장 무섭냐면은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2에서 6%라는 겁니다. 혈관을 연결해 줬는데 왜 뇌경색이 발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혈관을 연결해 주면은 혈관을 연결해 준 그 부위에 한해서만 일단은 직접 문합술을 통해서 혈관이 자라 들어갑니다. 그 외의 부위는 시간이 지나서 간접 문합술로 자라 들어가야 되고, 또 직접 문합술이 더 굵어져야지 더 넓은 범위로 혈관이 자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한 직후에는 수술해준 부위 외에는 혈류가 계속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어떤 혈압 관리나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혈역학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술하는 이 뇌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굶고 있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뇌에다가 우리가 갑자기 혈류관을 연결시켜 주면은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배탈이 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배탈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우리가 심어준 그 혈류가 터져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과관류성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과관류성 뇌출혈이 발생하면은 역시 수술한 이후에 굉장한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되고, 이러한 또 위험성을 낮추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겠죠. 결국은 수술하고 나서 이런 합병증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모야모야병이 조금이라도 덜 진행했을 때 수술에 적응증에 들어온다면은 수술해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마땅치 않는데 무리해서 직접 문합술을 시행해 주는 것은 오히려 이런 뇌출혈의 발생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마땅치 않으면은 직접 문합술을 무리해서 진행하지 말고 간접 문합술만 시행해 주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수술의 방침은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같은 병원에서도 집도의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 말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시기는 평균적으로 한 7살 때 하게 되고, 빠르면 7개월, 또 청소년기 지나서 한 18세까지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108개월까지 이제
있다가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2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주로 소아들은 진단에서 오게 되면은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아 수술의 적응증은 성인과는 다르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또는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은 모야모야 병변이 있으면은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진행이 빠르고 뇌경색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수술해 주는 경우가 있고, 수술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문합술은 어지간해선 하진 않고 간접 문합술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가늘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간접 문합술만 해줘도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소아들은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 문합술만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간접 문합술은 성인들처럼 양쪽 옆을 해줄 수 있고, 또 필요한 소아들에 대해서는 전두엽까지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양쪽을 미리 다 예방적으로 하진 않고 증상이 있는 쪽만 우리가 수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양쪽 뇌에 병변이 있으면은 양쪽 머리를 우리가 예방적으로 다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쪽 머리를 수술했을 때 이제 수술 후에 그 사진이고,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혈류가 없었더라면은 두피에 있는 표재성 측두동맥을 이용해서 간접 문합술을 시행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혈관이 많이 자라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소아들을 수술해주게 되고, 아까 제가 소아는 전두엽 부분도 수술을 해주게 된다고 했는데, 이 전두엽을 수술하게 되면은 나중에 집중력과 인지 발달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저희 교실에서도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전두엽도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과 옆을 다 수술한 환자인데,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보시면 이게 전두엽으로 가는 혈관이고 이게 옆으로 가는 표재성 측두동맥인데,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전두엽 쪽에도 이렇게 많은 혈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이렇게 많은 혈관이 들어간 사진을 보면은. 그러면 소아들은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술하지 않으면은 증상이 있는 소아들은 5년 내 뇌졸중의 확률이 한 6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뇌졸중의 위험성이 3.2%까지 갑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두통이든 뭐 마비 증상이든 이런 임상적인 호전을 보이는 게 88%까지 있고, 이런 마비 증상이나 뇌경색 증상을 완치시키는 게 63%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이 많이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해주고 나면은 바로 증상들이 보통 1년 안에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게 81%고, 나머지 20%는 1, 2년이 지나서라도 증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술 받고 나중에 자랐을 때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업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수술의 첫 번째 목적은 어떤 학업 성취를 증가시켜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거를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15% 정도는 학업에 있어서의 호전을 보이고, 그리고 48% 정도는 더 이상의 악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8%는 병의 특성상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은 하기 때문에 악화되는 소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 수술의 합병증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역시 6%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제가 많이 수술하는 뇌동맥류 수술만 해도 수술의 합병증이 1%가 되지 않습니다. 뇌동맥류 수술도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야모야 수술은 수술의 합병증이 2에서 6%까지 간다는 거는 수술치고는 생각보다는 수술의 합병증의 그 비율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나서의 그 효과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또 이런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인도 그렇고 소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술의 합병증은
수술하고 나서 5일 안에 일어나게 되고 길게는 2주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뇌경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70%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을 하게 되고 2% 미만에서만 증상이 좀 남게 됩니다. 물론 심한 친구들일수록 증상이 많이 남게 되겠죠. 보통 키는 보통 한국 사람 평균이랑 거의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학 진학률도 역시 건강한 소아들, 건강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습니다. 8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희망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도를 그래도 잘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수술 전에 어떤 장애를 갖고 수술하는지, 얼만큼 우리가 뇌경색을 입었고 뇌경색을 입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범위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수술해 주는 게 소아들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 만족감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만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32%, 매우 만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소아들이 48%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취직도 62% 이상 되니까, 뭐야라고 너무 많은 걸 포기하지 말고, 수술 받고 또 건강하게 살면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미리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중에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 모야모야병은 빠른 진단과 그리고 적절한 시기의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모야모야병을 이해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야모야병도 처음에 진단되면 당연히 속상하죠. 속상하고 우울한데 너무 그런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관리를 잘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관리를 잘 이어나가면은 평생 건강한 모야모야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병에 대해서 항상 잘 아시고 너무 긴장을 풀지 않는 상태로는 살아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고 일단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그 정의상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수술한 우리가 혈관들도 막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직간접 문합술을 해주는데, 직접 문합술한 혈관들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문합술이 막히는 그런 시기까지, 직접 문합술은 결국은 간접 문합술이 많이 자라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버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 문합술이 자라 들어가지 않는 범위를 또 직접 문합술이 보충해 줄 수가 있는데, 답변을 드리자면은, 직접 문합술은 많이 막히지만 결국은 간접 문합술이 그 이상의 범위를 많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질문 중에 성인 허혈성 환자가 수술했을 때 추후에 뇌출혈의 위험성은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혈성 환자가 뇌출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히 나온 건 없었는데, 저희 교실에서 나온 연구는 허혈성 환자가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추후에 한 2%까지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1% 미만으로 낮아진다고 저희 교실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허혈성 환자들이 결국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한 부위에 있어서는 출혈에 대한 위험성도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예방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고 했죠. 특히 허혈성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 쪽만 우리가 수술하게 되는데 증상이 없는 쪽은 수술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 정말 드물게 발생합니다. 뇌출혈로 응급실로 오신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 뇌의 뇌출혈을 예방하려고 미리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증상이 있는 쪽을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혈압 관리를 잘 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면은 그런 확률도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리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또 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한쪽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쪽 모야인데 이게 반대쪽으로 진행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한쪽 수술하고 나서 반대쪽을 수술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반대쪽을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모야모야병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으로 오는 병입니다. 근데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한 15에서 18% 있습니다.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편측 모야모야병이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한 18%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좀 다릅니다. 소아는 한쪽 모야모야병이 반대쪽으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는 46에서 50%까지 있습니다. 일단 이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그 18%처럼 반대쪽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엄청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역시 저희 교실에서 했던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알려드리자면은,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그 18%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 반대쪽이 모야모야병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쪽까지 진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찐 사람들. 이 과체중인 분들은 반대쪽까지 모야모야가 진행할 확률이 높고, 또 한쪽 수술하고 나서도 반대쪽 수술을 할 그런 위험성이 과체중인 분들이 유의하게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중 관리를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모야모야 있으신 분들은 활동하는 그런 활동력이나 어떤 활동 범위나 강도가 건강한 사람들을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살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찐 사람들일수록 반대편이 진행해서 반대편 수술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체중 관리에 항상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박은선 님이 그러면 혈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적당할 거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고혈압의 기준은 130입니다. 130이 넘어가면은 처음에는 체중 관리, 식이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을 하다가 그 후에도 계속 130이 넘으면 결국 혈압약을 먹게 되는 게 지금 고혈압의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야모야병은 조금 다릅니다. 모야모야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혈압이 높아야지 뇌로 충분한 피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 혈압을 너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다가는 오히려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뇌혈류가 괜찮은 환자분들은 130 미만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결국은 뇌혈류가 거의 정상에 가깝다 그러면은 정말 110에서 130 사이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 하지만 110 그 아래의 저혈압으로는 가는 거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저혈압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뇌혈류가 괜찮은 사람들은 110에서 130 정도로 관리를 해도 되는데, 뇌혈류가 부족한 사람들은 최소한 120 이상은 유지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뇌혈류가 부족한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뇌혈류가 괜찮아지면은 그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해도 되는데요. 그거는 뇌혈류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혈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야모야의 환자분들은 그 높은 혈압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건강한 환자들은 130이 넘으면은 유의하게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모야모야 환자들은 130이 넘는다고 해서 나 빨리 혈압을 낮춰야겠다, 그렇게 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너무 적극적으로 낮추는 게 그런 뇌경색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뇌혈류를 고려해서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선생님들과 꼭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통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과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정다은 님께서 보통 양쪽을 다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허혈성과 출혈성이 일단 다르고, 허혈성 같은 경우에는 한쪽 수술하고 나서 반대쪽이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의 병이 진행하거나 반대쪽 뇌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을 하면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확률이 적게 보고된 거는 한 10%, 많게 보고된 거는 한 30%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정말 내가 모야모야고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아도 될지, 아니면 또는 자식도 모야모야 검사를 미리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내 가족 중에 모야모야병이 없는데 내가 모야모야병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자식이 모야모야병이 나올 확률은 2에서 한 3.5%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2.3%에서 3.5%가 내 자식이 모야모야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환자분들께 자녀 낳는 거를 굳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확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성 모야모야일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야모야인데 내 부모님도 모야모야병이고 내 형제들도 모야모야병이 있다. 그러면은 내 자식이 모야모야를 가질 확률이 1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10%라는 확률이 결코 낮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내가 내 자식을 낳아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성 모야모야병이 있으면은 내 자식 같은 경우도 검사를 미리 해보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가족성 모야모야는 모야모야가 아니든 내 자녀가 예를 들어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힘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힘 빠지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상하게 다른 애들과 다르게 두통을 좀 자주 호소하고 좀 심하게 호소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가족성이 있든 없든 간에 검사를 미리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항상 저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검사도 자녀도 미리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데, 그거는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진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황수연 님이 아이가 두통을 가끔 호소하는데 구토는 동반하지는 않고 있고 다른 증상은 없는데 검사 시기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검사를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은, 초등학교 이상이고 이런 두통을 자주 호소한다 그러면은 그 두통이 꾀병이 아니라 진짜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솔직히 3.5%의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편하게 갖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검사를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민 님이 따님이 직간접 수술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 작년 11월부터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셨고, 지금 중2인데 학교를 못 갈 정도라고 했습니다. 김영민 님의 자녀분
자녀분이 일단은 한쪽 수술만 했는지 양쪽 수술을 다 했는지 사실은 좀 궁금을 하고, 이런 경우에 머리 MRA나 머리 혈류 검사를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머리 혈류가 이전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반대편이나 아니면 전두엽 쪽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머리 혈류가 괜찮은데도 계속 이런 두통을 호소하면은 일단은 이런 분들이 성인이 돼서는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본인한테 맞는 두통약으로 잘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사하신 지 좀 됐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뇌혈류 검사나 또는 MRA 검사를 한 번 더 다시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또, 백수연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게 좋다고 권고를 했다고 하고, 타 병원에서는 뭐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는 게 큰 부담이죠, 당연히. 그리고, 일단은 백수연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는 저희 병원에서 어쨌든 수술을 권유했는데 지금 증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술을 안 했을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증상이 없다면은 당연히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뇌혈류가 조금 경미하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수술을 안 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데 뇌혈류가 중등도 이상으로 감소돼 있다 하면은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등도 이상의 뇌혈류가 감소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이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런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뇌 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뇌 인지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런 뇌 인지 측면에서도 뇌혈류가 중등도 이상으로 감소해 있으면은 뇌 수술을 좀 더 약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야모야 수술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진행했을 때 수술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권유를 받았던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본인이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 담당 교수님과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혈류를 좀 관찰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뚜비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1년 반 전에 8살 여아 자녀분인 것 같습니다. 간접문합술을 양쪽으로 받았다고 하고 아직 허혈 증상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혈관이 자라는 시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잘 자라지 않는 편인가요? 2년이 이상이 되어서도 잘 자라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먼저 대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접문합술을 하면은 혈관 조영술에서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게 관찰되는 시기가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그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자라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모야모야 혈관이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보통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혈관 조영술을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혈관이 잘 자라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도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유의하게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혈관이 얼마나 자라 들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는 뚜렷하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까지 자라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자라가는 그 정도가 낮고, 만약에 허혈 증상이, 이제 뚜비님 같은 경우에는 허혈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허혈 증상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잘 자라 들어가고 혈류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1, 2년이 지나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20% 정도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뇌혈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뇌혈류가 괜찮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도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혈관 검사를 했는데,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고, 간접법이 전혀 잘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직접 문합술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드물긴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간접 문합술을 했는데 간접법이 잘하지 않아서 직접 문합술을 추가적으로 해드린 소아들과 또 성인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집도의 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검사를 좀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괜찮으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프리자유님께서 가끔 심장이 아픈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야모야랑 이 심장과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밝힌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증례 보고된 그런 레포트들을 보면은 모야모야를 가진 환자분들이 우리 협심증의 한 일환인 변이형 협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한 경우도 있고, 제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아프면은 솔직히 심장이 아프면은 모야모야가 없더라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특히 모야모야가 있는데 심장이 아프면은 당연히 순환기 내과에 가서 그런 협심증의 요소는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손창돈님이 RNF213 유전자가 우선 유전자라 무조건 유전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성 유전자도 아니고요. 무조건 유전되지도 않습니다. 유전되는 경우는 역시 이런 스터디가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RNF213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가 RNF213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는데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게 왜냐면은 대상수가 적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서는 30% 정도가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된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권건님께서 직접 문합술을 한 경우에는 결국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직접 문합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이 뇌 안에 있던 이 혈관이 결국은 모야모야병이 진행이 되면서 이 혈관이 막히면서 직접 문합술을 해준 이 표재성 측동동맥도 같이 막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간접 문합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일성님께서 내시경 해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내시경 해도 됩니다. 그리고 뇌혈류가 많이 감소되어 있지 않으면은 수면 내시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쪽 수술을 받고 반대쪽 수술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이었는데 뇌혈류가 좀 많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저랑 상의를 못한 채로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결국 반대쪽에 뇌경색이 좀 진행하신 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뇌혈류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지 않은 환자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행을 하시고, 모야모야병 환자분들 중에 항혈소판제제를 먹고 계신 환자분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나 요즘에 플레탈 많이 드시고 계신데, 이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내시경 때문에 그거 잠깐 끊는다고 무슨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내시경 받을 일이 있으면은, 굳이 병원 가서, 본인 뇌혈류만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굳이 병원 가서 약 중단 여부를 상의하지 않아도 본인이 내시경 하기 5일에서 일주일 전에 약 끊고 받으시면은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리미꾸님이
일시적 허혈 발작 주기랑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일주일에 매주 발생한다. 그러면은 수술하기를, 증상이 매주 발생하고 뇌혈류도 감소돼 있으면은 당연히 수술하기를 권유해드리고, 한 달에 2번, 3번 있더라도 뇌혈류 감소가 동반돼 있으면은 수술하는 걸 권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정말 가끔 1년에 한두 번 증상이 있다. 그리고 혈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하면서 혈류가 더 떨어지지 않는지, 또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미익님이 수술 후에 장기 비행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뇌 수술과 비행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는데, 일단 저희 병원에서 했던 연구 중에 이제 자료만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뇌 수술하고 제주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머리 수술하고 나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한 번 있었는데 전혀 관련성 없습니다. 따라서 비행이 뇌수술 이후에 어떤 주는 악영향은 많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뇌 종양을 떼고 나서 뇌출혈이 약간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그 장거리 비행,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로 비행을 하는 거죠. 했다가 뇌출혈이 증가한 케이스가 딱 2케이스 정도 제가 증례 보고된 걸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보고된 케이스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증례가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장기간 비행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술 받고 나서 좀 쉬었다가 한 달 이후에 미국 갈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조심해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 비행한다는 거는 시차가 많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건데, 시차가 달라지면은 몸이 많이 피로해집니다. 또 모야모야 같은 경우는 몸이 많이 피로해지면은 뇌에서 요구하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뇌경색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여행을 간다면은 시차 적응을 반드시 잘 해야 되고, 여행을 하더라도 몸이 절대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많이 겹치는 질문들이 많고요. 김민선 님이 혈류가 안 좋은데 증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혈류가 안 좋으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인지가 나빠질 위험성이 높고, 여기서 더 나빠지면은 결국은 수술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역시 좀 애매한 경우긴 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담당 교수님과 좀 자세히 상담을 해보기를 권유해드리고, 혈류가 안 좋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혈류가 정말 중등도 이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좀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탈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플레탈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플레탈 약은 모야모야에 있어서의 플레탈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플레탈의 효과가 아스피린처럼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혈관을 그거에 또 추가적으로 작은 혈관들을 약간 확장시켜줍니다. 그것 때문에 뇌혈류를 좀 개선시켜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과 제가 지금 환자들한테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술하고 나서 뇌혈류가 완전히 좋아진 사람들은 굳이 이런 약을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의 환자들이 뇌혈류가 좋으면은 굳이 약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약을 쓰는 이유는, 수술하고 나서 뇌혈류가 많이 개선될 때까지 이 약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약을 쓰고, 또 수술을 할까 말까 되게 애매한 혈류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이 약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뇌혈류를 봐가면서 뇌혈류가 많이 좋아지면 약을 충분히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것도 담당 의사들마다 조금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수봉님이 수술 후 허혈이 오면은 수술한 병원이 멀어서 못 가게 되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왜냐면 제주도나 뭐 부산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일단 수술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허혈 증상이 왔는데 금방 좋아졌다 싶으면은 굳이 병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쉬세요. 그냥 물 많이 드시고 잠 잘 자고 편히 쉬시면 나중에 혈관들이 많이 자라 들어가서 증상들의 빈도랑 강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 증상이 한 30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혈압이나 수액 치료를 일단 당장에 해줄 거고, 거기서 안정이 되면은 수술을 해준 교수님 외래를 빨리 예약을 하거나, 그때 가서 그쪽 병원에서 응급실로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은 굳이 뭐 수술한 병원에 응급실로 또 갈 필요는 없고, 저는 외래를 빨리 당겨서 가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래를 보통 우리가 예약을 하면은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제가 외래에 있는 날에 그냥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면은 그냥 그날 당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님이 어지러움증은 모야모야 증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지러움증이 모야모야병의 특이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야모야병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움증은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증은 특이 증상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힘 빠짐, 그리고 시야장애,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는 정말 유의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저림 증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저림 증상도 역시 모야모야의 특이 증상이 아니고, 저림 증상이 있는 환자들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또 그렇게 심한 혈류 저하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힘 빠지는 증상이 아니고 저림 증상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저림 증상이면은 모야모야병이 아니더라도 디스크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어쨌든 모야모야병은 정답이 없고, 저희처럼 이제 모야모야병을 정말 많이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를 정도로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당연히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완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결론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과 꾸준히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관리에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잘 관리를 한다면은 저는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야모야가 진단됐다고 해서 정말 인생 다 산 것처럼 너무 낙담하거나 우울해하면서 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뇌혈류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너무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턱걸이나 팔굽혀펴기를 무리해서 하는 거는 모야모야 혈관들을 좀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역시 혈압이나 혈류 상태를 잘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잘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의 오늘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길었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